젊은 분이라면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방광절제를 권유하는 편입니다. 정관도 자르고 정랑도 자르고 전립선까지 결국 그분들은 불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못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채우고 웃음은 더하는 나는 의사다 시즌5. 오늘은 대한비뇨기 종양학회 소속 비뇨의학과 교수님 세 분을 모시고 방광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조기에 이 방광암을 발견을 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조기 진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우선 정말 안타깝게도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그 방광암이 국민건강검진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혈뇨가 한 번이라도 유관적 혈뇨든 아니면 현미경적 혈뇨든 한 번이라도 발생이 된 경우에는 특히나 4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비뇨기과적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거부감이 들지라도 방광 내시경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아직까지도 방광암에 대해서는 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암이나 이런 거를 스크린 검사가 있는데 네. 방광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피검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검사를 누가 발견하면 대박. 진짜 대박 납니다. 혹시 방광암도 유전적 소인이 있나요? 이게 모든 암은 이제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가족력 때문인지 아니면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 또는 이런 환경을 공유해서인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방광에서는. 근데 유전자가 방광암에 영향은 있어요. 모든 방광암은 아니지만 방광암 중에서도 요로상피 세포암의 한 종류가 이제 유전자 이런 돌연변이로 것도 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이제 타겟 세라피도 시행되고 있고요. 아직 방광암은 이제 숫자도 아직 많지 않고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연구가 좀 덜 될 수가 있는데 연구가 더 많아지면은 또 더 좋은 마커나 이런 유전자 치료 타겟 세라피가 많이 더 개발될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광암은 보통 60대 이상에서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었는데 그 고령층을 치료할 때 혹시 어떤 것들 좀 고려하시나요? 기저질환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심장병이든 심혈관계 질환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마취가 문제거든요. 결국 말씀드린 뭐 A기나 1기처럼 이제 비근육 침문성 방광암도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2기 이상 이런 분들은 이제 근치적 방광 절제술 같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술도 힘들고 회복도 힘들고 합병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제 절제술보다는 방광 보존술 3중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표준 치료가 있어요. 1기에서는 내시경으로 수술하고 2기에서는 방광을 들어내라. 이게 표준 치료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나이가 90이다. 근데 딱 근육까지만 침범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표준 치료법에 의하면 방광을 들어내야 되는데 이 수술을 하는 게 과연 이분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좋은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치료는 그 의사분과 서로 의논을 해서 가장 그 자기에 맞는 치료가 뭔지를 정하고 치료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고령층에서의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젊은 층에서도 지금 방광암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젊은 층들은 또 수술할 때 또 더 고려할 게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을 수술할 때 고려하세요? 최근에 제 환자 중에 30대 초반 환자도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젊으신 분들은 어떤 치료 방법이 되든 그걸 수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여생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재발이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치료 방법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침습성 이제 방광암이다 하면 수술적 치료를 통한 근치적 치료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젊은 분이라면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럴 때는 당연히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방광 절제를 권유하는 편입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거군요. 근데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받아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정관도 자르고 정랑도 자르고 전립선까지 다 절제를 해야 되고 결국 그분들은 불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못 받아들이실 것 근데 같은데. 이제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랑과 전립선을 보존하고 방광만 떼어내고 아니면 정자은행 이런 데다가 스폰 뱅킹 해놓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환자 상태를 보고 최대한 보존하는 쪽으로 하면서 암은 이제 제거하는 이렇게 고려를 하신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정말 궁금한데 방광암 조기 발견하면 완치 가능한 건가요?
우선 근육이 침범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후에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재발이나 진행 위험도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가장 낮은 저위험군으로 포함이 된다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중간 위험도나 고위험군에 있어서도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추가적인 방광내 약물요법을 시행하면 거의 완치에 가까운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 일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암이라는 것이 보면은 암은 없어졌지만은 우리 몸에는 이제 암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나 환경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리 초기 분들 보통 10년 정도는 팔로우를 하거든요. 근데 네네. 20년 전에 이 방광암이 있던 분이 재발을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방광암에 있어서는 완치라는 말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뭐 안 와도 되겠습니다. 이 말은 솔직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 보통 다른 암들 보면요. 진단할 때 뭐 무슨 암 1기입니다, 2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데 방광암은 거기에 좀 더해서 악성도? 요런 것도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1기, 2기하고 악성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점막까지 가면 1기, 근육까지 가면 2기, 나가면 3기, 전이하면 4기 이렇게 흔히 말하는 몇 개를 매기는 거고 그 등급은 우리가 악성도라 해서 1기에서는 네. 이 악성도가 같은 1기라도 악성도가 높은 암, 낮은 암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집니다. 오, 그 위험도를 판단할 때도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것도 있고 뭐 종양의 개수나 크기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약성도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방광 내부에 약물 주입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약이 이제 BCG라고 하는 약인데 그 결핵균이죠. 우리 예방 접종 결핵균인데 그거를 우리 몸의 면역을 일으켜가지고 암 재발을 막아준다고 보고돼가 있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방광을 절제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방광 절제한 뒤에는 어떻게 이제 방광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방광암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받는 수술이 경료도 방광종양 절제술을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술전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방광을 포함해서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과 정낭까지 같이 드러내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난소까지 다 같이 드러내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어떻게든 저희 소변을 밖으로 몸 밖으로 배출해내야 되는 대체적인 장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만들어주는 술식을 요로 전환술이라고 하고 보통은 소장을 이용해서 인공 방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회장 도관이라는 조그마한 그 소변 받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체외로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되는 요로 전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 장루랑 비슷한 실제로 그건 요로라고 합니다. 아, 실제로는 요로라고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방광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수술인데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예상치 못했던 각종 이제 합병증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식기관이 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절제가 되기 때문에 뭐 생식과 관련된 능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성적인 그런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 인공 방광을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야간에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고 그리고 요로 감염이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발생할 위험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장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인공 방광을 만들기 때문에 장을 통한 뭐 영양소 흡수라든지 아니면 장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장 폐색이라든지 그런 합병증이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뇨기과의 염증 중에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우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방광 절제한 수술을 하면 환자분 때 1년 동안은 열라고 하면 감기라고 단정하지 말고 무조건 병원 오라거든요. 그러면은 이 인공 방광 같은 걸 하셨거나 해서 요일을 못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럼 강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 가셔야 되는 건가요? 그걸 우리가 타임드 보이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일을 다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게 당연한 거고. 네네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보통 한 2-3시간에 한 번씩 꼭 가라 해요. 그리고 소변을 보실 때도 항상 복압으로 소변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배에 힘을 줘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소변 잔뇨가 남지 않도록. 아, 얘가 스스로는 못하니까. 네네. 스스로 수축을 안 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교육을 좀 하는 편입니다.
오늘 대한비뇨기 종양학회 선생님들을 모시고 빨간 풍선 캠페인 관련해서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방광암 진단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방광암 수술을 받고 이제 어떻게 나는 관리를 해야 되지 이런 게 고민이셨던 분들은 그런 궁금증을 좀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실 방광암 환자분들한테 각자 격려의 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희 비뇨기과 의사들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환자분이 잘못해서 뭐 암 걸린 게 아니고 암이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우리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암 걸렸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좀 희망을 갖고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뇨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면 꼭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교수님 세 분과 함께 방광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